제7화 영안궁의 비가 제1장 이때 동탁이 여포 및 연립한 호위병을 동원할 눈치를 보이자 책사 이유가 얼른 끼어들었다. 일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죽이시면 안 됩니다. 고정하십시오. 일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에 동탁은 멈칫했다. 한편 기백 하나로 맞서기는 했으나 연회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포와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 1,000명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원소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칼을 든 채로 두 손을 모아 백관들에게 가볍게 읍한 뒤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는 벼슬을 입증하는 심표인 절을 품에서 꺼내 동문에 걸어 놓음으로써 사실상 조정의 사표를 내고 향리인 기주 땅으로 돌아가 버렸다. 원소의 빈자리를 보던 동탁은 그의 숙부인 태보 원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그대의 조카가 무례를 범했지만 그대 낯을 보아 잠시 용서하겠소. 임금을 대하고 세우는 일을 어찌 생각하시오? 위축된 원해는 저항하지 않았다. 대감의 생각이 옳소이다. 동탁이 말했다. 감히 큰일을 가로막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다스리겠소. 백관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입을 모았다. 명을 따르겠습니다. 연회가 끝나자 동탁은 시중 주비와 교위 오경에게 물었다. 원소가 저리 갔으니 어찌 나올 것 같소? 주비가 대답했다. 원소가 격분해서 돌아갔으니 만일 현상금을 걸고 잡으려 들면 반드시 변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원시 집안으로 말하면 4대에 걸쳐 은혜를 베푼 탓에 그 문화생과 구스라치가 천하에 널렸습니다. 혹 그가 호거를 거두어들이고 무리를 모은다면 영웅들이 잇따라 일어날 것인즉 산동 지방은 대감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눈 감아주시고 한 군의 태수자리쯤 주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원소는 죄를 면하게 된 것만으로도 기뻐할 터이니 근심거리가 되진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오경이 거들었다. 원소는 모략을 좋아하지만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정말 태수자리나 하나 주어 민심을 수습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동탁은 그들의 말에 따라 그날로 사람을 보내 원소를 발해태수에 봉했다. 그 뒤 9월 초하루날이었다. 동탁은 임금을 청하여 가덕전에 나오게 하고 같은 날 문무백관을 모두 모이게 한 다음 칼을 빼들고 말했다. 금상은 어리석고 나약하여 전하의 임금이 되기에는 부족하오. 이제 책문을 읽을 터이니 모두 듣도록 하시오. 이유는 이해하는 대답과 함께 준비해두었던 두루마기를 펼쳐 책문하고 사이를 두었다가 읽기 시작했다. 효령 황제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신 후 금상께서 그 뒤를 이으시니 온 나라가 기대하며 바라보았으나 임금은 타고난 자질이 경박하고 위엄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상을 치름에 있어서도 게으른 등 그 부덕함이 이미 뚜렷하여 임금 자리만 욕되게 하고 있도다. 황태후 또한 가르침에 어머니다운 범절이 없고 나라의 다스림 또한 거칠고 어지러우며 영락태후의 갑작스런 붕어와 관련하여 의혹이 있다는 게 중론인즉 삼강오륜과 천지기강이 어찌 궁궐에 있다 할 수 있겠는가. 책문을 읽어내려감에 따라 신하들은 낯빛을 잃었고 용상의 임금은 전율을 금치 못했다. 문무백관이 가득 찬 가덕전하는 마치 무덤 속 같았다. 그때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났다. 임금 곁에 앉아있던 하태우였다. 그녀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 임금의 발을 부여잡고 울며 말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한나라 황제이십니다. 움직이시면 아니 되옵니다. 옥좌에서 내려서시면 아니 되옵니다. 겁에 질린 임금이 꼼짝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유의 낭독은 간단없이 이어졌다. 진류왕 협은 덕이 크고 높으며 잣대가 반듯하실 뿐 아니라 상을 치름에 있어서도 애도를 다하시고 말씀에도 그릇됨이 없으시니 그 아름다움은 온 천하가 들은 바로 마땅히 대업을 이어받아 만대에 전해야 할지라. 이에 황제를 폐하여 홍롱왕으로 삼고 태후의 섭정을 거두어들이며 진류왕을 청해 황제로 받드나니 이는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로다. 이유가 읽기를 마치자 동탁은 좌우에 호통을 쳤다. 임금을 용상에서 끌어내려 북쪽을 향해 굴러앉게 하라. 모시는 사람들이 용상에 앉은 어린 임금을 끌어내리고 용포에 매단 옥새를 끌은 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자 동탁은 이렇게 말했다. 태우도 끌어내리고 그 옷을 벗겨라. 시종들이 하태후의 태우복을 평복으로 갈아입히자 동탁은 이렇게 호령했다. 이제부터 홍롱왕과 태우는
신하의 신분이 되었으니 새 임금의 칙명을 들으라. 이 말에 임금과 태우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고 이를 지켜보던 무신하들 역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계단 밑에 있던 한 신하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내 이놈, 역적 동타가. 무신하의 눈길이 일제히 소리나는 쪽으로 쏠렸다. 그는 다름 아닌 상서 정관이었다. 내 감히 하늘을 속이는 이를 꾸미느냐. 내 마땅히 목에 피를 뿌리고야 말리라. 그리고 팔을 휘둘러 상하로 만든 곧 상간으로 동탁을 내리쳤다. 동탁은 크게 노하여 무사들에게 호통쳤다. 저놈을 끌고 나가 목을 쳐라. 무사들은 정관을 붙잡아 끌고 나갔다. 그러나 잡혀가면서도 동탁을 욕했다.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내 놈은 천수를 다할 것 같으냐? 그는 무사들에 의해 목이 잘릴 때까지 낯빛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 모습을 두고 당나라 시인 요곡은 이렇게 노래했다. 역적 동탁 함부로 패립을 도모하며 한나라 종묘사직 시궁창에 빠뜨리나 만주백관 모두 다 꿀먹은 벙어리라. 장부라곤 정상서 한 사람뿐이었네. 동탁은 진류왕을 청해다 용상에 앉히고 무신하에게 하례를 올리도록 했다. 그 다음 하태후와 홍농왕 및 황후 당씨를 영안궁에 가두고 국문을 봉쇄한 뒤 신하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가련한 소재는 4월에 즉위했다가 9월에 쫓겨난 것이니 제위에 오른 지 겨우 5달 만의 일이었다. 동탁이 세운 진류왕 협은 자가 백화였다. 영제의 둘째 아들로 하태후에게 독살당한 왕미인에게서 태어난 그는 이때 겨우 9살이었다. 후한의 마지막 임금이 되는 헌제가 바로 그였다. 즉위하면서 연호를 초평으로 고쳤는데 초평 5년은 서기 190년에 해당한다. 동탁은 스스로 상국이 되었다. 후한 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진시황 때의 관명을 일부러 빌려온 것은 상국이 승상보다 한 등급 높은 벼슬이었기 때문이다. 또 신하가 임금을 아련할 때는 상국 동탁이 뵙기를 청하옵니다라는 식으로 관등성명을 밝혀야 했지만 동탁의 경우는 상국이 뵙기를 청하옵니다라는 식으로 이름을 고하지 않아도 되는 참배불명의 특전, 조정에 들어가면 임금의 명령을 기다린다는 뜻에서 종종걸음으로 걸어야 하지만 동탁의 경우는 종종걸음을 걷지 않아도 되는 입조불취의 특전, 칼을 차고 궁 안에 들어와 다닐 수 있는 검리상전의 특전 등 그 위세는 비길 데가 없었다. 책사 이유가 동탁에게 권했다. 이름 높은 선비들을 많이 발탁하여 인망을 얻으십시오. 마침 전하 문장 채용이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을 불러 쓰시기 바랍니다. 동탁은 그 말을 듣고 채용을 불렀다. 그러나 거절하고 나오지 않았다. 동탁은 화가 나서 사람을 시켜 채용에게 말했다. 나오지 않으면 일족을 모두 죽이리라. 채용은 겁이 나서 부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동탁은 채용을 보자 크게 기뻐하며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벼슬을 올려 시중의 자리에까지 앉히는 등 각별한 대접을 해주었다. 이 밖에 동탁은 양표를 사도해 황환을 태위해 순상을 사공에 봉하고 다시 한복을 기주태수에 장자를 남양태수에 봉하는 등 중앙과 지방관의 요직을 모두 자기 사람들로 충원시켰다. 제2장 한편 영안궁에 유폐된 소재와 하태우 및 당비는 옷과 음식이 말이 아니었다. 갈수록 옷이 헤어지고 음식은 줄어들며 날은 차갑고 배는 고팠다. 소재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절기는 바뀌어 봄이 왔다. 어느 날 제비 한 쌍이 뜰 안으로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소재는 시 한 수를 지어 읊었다. 새싹의 푸르름은 짙어가는데 쌍제비 요리조리 날아다니고 강물은 한 줄기에 푸른 띠 같은 그 풍경의 행인들 찬탄하지만 저기 푸른 구름 서려 있는 곳 그곳이 내가 살던 옛 궁전인데 어느 누가 충이를 짚고 일어나 내 마음의 원한을 풀어줄 건가. 동탁은 영안궁에 사람을 심어놓고 밤낮으로 동정을 살피게 하더니 이날 염탐꾼이 얻어온 시를 보자 혼자 콧방귀를 뀌었다. 원망하는 시까지 지었으니 이젠 죽일 명분까지 생겼구나. 그리고는 이유에게 무사 10명을 데리고 영락궁에 가서 소재를 죽이라고 명했다. 소재는 하태우 및 당비와 함께 누가귀에 있다가 이유가 도착했다는 궁녀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잠시 후 이유가 독주의 깃을 담가 만든 짐주를 소재에게 올렸다. 이게 무엇이오? 봄날이 너무도 화창하여 동상국께서 특별히 올리는 수주이옵니다. 수주라면 장수를 기원하는 술이지만 아무래도 미심쩍었다. 수주는커녕 독주라는 것을 직감한 하태우가 끼어들었다. 내 말대로 수주라면 내가 먼저 마셔보거라. 그러자 이유가 화를 내며 말했다. 마시지 않겠다는 거요? 그리고 좌우의 사람을 불러 단도 한 자루와 흰 비단을 가져다가 소재 앞에 벌려놓게 한 뒤에 말했다. 수주를 아니 마시겠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단도로 찔러 자살하거나 아니면 비단으로 목을 매라는 뜻이었다. 당비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내가 대신 마실 터이니 모자의 목숨만은 구해줘. 이유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내가 뭔데 임금 대신 죽는단 말이냐. 그리고 술을 들어 하태우에게 주며 말했다. 내가 먼저 마셔라. 하태우가 생각 없이 역적 동탁을 도성으로 불러올렸던 오라버니 하진을 마구 욕하기 시작하자 이유는 그녀를 내버려 두고 소재에게 독주를 마시라고 윽박질렀다. 얼른 마시오. 소재가 말했다. 내가 태우와 작별 인사나 나누게 해달라. 그리고는 한 차례 목 놓아 울더니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낭송했다. 천지에 바뀌며 해와 달 뒤집히고 보좌를 버리며 변방에 물러나고 신화된 핍박이여 목숨 오래 못 가고 대세에 지나며 헛눈물만 흐르네. 그러자 당비도 화답하여 이렇게 낭송했다. 하늘에 무너지며 땅마저 꺼지는데 임금의 여인되며 기구한 목숨인저 생사의 갈림길이여 이 끝냄 따르자니 너무도 신속하며 가슴이 미어지네. 신앙송을 마친 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바탕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이유가 호통쳤다. 상국께서 보고를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들이 늑장을 부린다고 누가 와서 구해줄 줄 아느냐. 하태우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꾸짖었다. 역적 동탁이 우리 모자를 핍박하니 하늘이 돕지 않으리라. 역적을 도와 못된 짓 하는 내 놈도 반드시 멸족을 당하리라. 이유는 크게 노해 두 손으로 태우를 틀어잡더니 그대로 누가 가래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무사들을 호통쳐 당비를 목졸라 죽이게 하고 여럿이 소재를 붙잡아 억지로 짐주를 입속에 들이붓게 하여 독살했다. 이유가 돌아가 보고하자 동탁은 시체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 장사 지내도록 했다. 이로부터 동탁은 매일 밤 궁중으로 들어가 궁녀들을 간음하고 용상에 누워 잠을 잤다. 어느 날 동탁은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가 양성 지방으로 갔다. 때는 2월이라 동네 굿이 벌어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동탁은 군사들에게 그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했다. 부녀자와 재물을 약탈하여 여러 채 수레에 가득 싣고 1천여 개의 수급을 수레 밑에 매단 채 꼬리를 물고 도성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도둑들과 싸워 크게 이기고 돌아왔다고 선전하더니 벤 머리를 성 밑에서 태우게 하고 노략질한 재물과 부녀자들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동탁의 잔인함에 대해서는 정사 삼국지도 헌재기에 이르기를 동탁이 산동의 병사들을 붙잡자 배 10여 필의 돼지기름을 발라 그들의 몸을 감싼 뒤 불을 질렀는데 먼저 다리부터 불이 붙도록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다. 이 같은 동탁의 잔인무도한 행태를 보고 월기교의 오부는 분개한 나머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동탁을 죽일 생각으로 언제나 조정 예복 속에 갑옷을 입고 단도를 숨긴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하루는 동탁이 조회에 나오자 오부는 전강 밑에서 그를 맞는 채 하며 재빨리 칼을 빼 동탁을 찔렀다. 그러나 워낙 힘이 센 동탁은 오부의 두 팔을 붙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이에 뒤따르던 여포가 달려들어 오부를 단숨에 쓰러뜨렸다. 누가 너에게 무관하라고 시키더냐? 동탁이 묻자 오부는 두 눈을 부라리며 호통쳤다. 너는 내 임금이 아니고 나도 내 신하가 아닌데 모반이 무슨 모반이냐. 내 죄악이 하늘까지 찼기에 누구나 너를 죽이고 싶어 하느니라. 내 놈을 술에 묶어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령을 집행하여 천하에 사죄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따름이다. 동탁은 크게 노했다. 저놈을 끌어내 각을 떠서 죽여라. 오부는 무사들에 의해 끌려나갔으나 처형이 될 때까지도 동탁 꾸짖는 일을 그치지 않았는데 이 같은 용기를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한말엽의 충신인 오부로 말하자면 탱천한 그런 기상 세상에 다시 없네.
역적을 죽이려다 이름만 남겼지만 만고의 대장부라 일컬을 만하구나. 그런 일을 겪고 난 뒤 동탁은 나고들 때는 언제나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들을 데리고 다니며 자신을 호위토록 했다. 제3장 그 무렵 발에 있던 원소는 동탁이 권력을 멋대로 휘두른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 사도 왕윤에게 밀서를 전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역적 동탁이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쫓아낸 것은 사람으로서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일인데 공께선 그자가 멋대로 날뛰는데도 모른 채 하고 계시니 어찌 충절을 바쳐 나라에 보답하는 신하라 하겠습니까? 나 원소는 이제 군사를 모으고 조련하여 황실을 깨끗이 청소하고자 하나 아직 가벼이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께서도 뜻이 있으시면 틈을 엿보아 역적을 도모하십시오. 내게 시키실 일이 있으면 즉시 명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왕윤은 이 서찰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루는 신하들이 윤번제로 당직을 서는 시반각에 들렀더니 그 안에 옛 신하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다. 오늘은 이늙은이가 귀 빠진 날이오. 저녁 때 집에서 여러분과 축하주라도 좀 나누고 싶으니 어렵더라도 와주시기 바라오. 가야지요. 꼭 가서 축하를 드려야지요. 모두 응할 뜻을 밝혔다. 집으로 돌아온 왕윤은 뒤채에 술자리를 마련했다. 밤이 되자 대신들이 모여들었다. 술잔이 몇 순배나 돌았을까. 왕윤은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이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놀라 물었다. 이런 좋은 날 사독께선 왜 울음을 터뜨리십니까? 왕윤은 울음을 그치고 대답했다. 실은 오늘이 내 생일은 아니올시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것이 있으나 동탁의 의심을 살까봐 핑계되었던 것뿐이요. 동탁이 임금을 업신여기고 권력을 제멋대로 주무르니 사직의 운명이 오늘 내일하는 지경에 이르렀소이다. 돌이켜보면 한고조께서 진나라를 토벌하시고 초나라를 멸하시어 얻으신 천하가 오늘에 이르러 동탁의 손에 망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하였겠소? 이것이 내가 운 까닭이요. 왕윤의 말을 듣자 참석한 대신들이 모두 울었다. 눈물과 한숨으로 인해 방 안의 촛불마저 어두워진 것 같았다. 그때 말 속에서 갑자기 아하하하 하고 크게 웃으며 손뼉을 치는 자가 있었다. 모두들 깜짝 놀라보니 효기교의 조조였다. 대신들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해가 저물도록 울어보십시오. 그런다고 동탁이 죽겠습니까? 이에 왕윤이 분노한 음성으로 꾸짖었다. 네 조상도 한 나라의 녹을 먹었거늘 이제 나라에 보답할 생각은 않고 도리어 웃는 것이냐? 제가 웃은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모였으면서도 동탁을 죽일 계략 내는 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 비록 재주는 없지만 동탁의 목을 잘라다 도성문에 매달아 천하에 사죄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윤은 속으로 아 저런 젊은이가 있었던가 하고 깊이 감심했다. 그래서 맹덕 조조의 자리로 친히 다가가 물었다. 맹덕에게 무슨 좋은 방안이라도 있는가? 네,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요즘 제가 몸을 굽혀 동탁을 섬기는 것도 실은 기회를 엿보다가 그자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이제 동탁도 제법 저를 믿어주는 눈치라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듣자니 사도께서 칠보도를 갖고 계시다던데 그걸 좀 빌려주십시오. 승상부로 갖고 들어가 동탁을 찔러 죽일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맹덕은 과연 뜻있는 사람이니 천하의 복이로구나. 왕윤은 손수 따른 술잔을 조조에게 건네었다. 조조는 술을 땅바닥에 뿌리며 맹세했다. 반드시 동탁의 목을 잘라가지고 오겠습니다. 왕윤이 안에 들어가서 칠보도를 가지고 나오자 이를 받은 조조는 품에 간직하고 술잔을 비운 다음 여러 대신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돌아갔다. 잠시 후 대신들 또한 각기 흩어져 돌아갔다. 이튿날 조조는 그 칠보도를 품고 승상부로 들어갔다. 상국께선 어디 계시냐? 모시는 사람이 말했다. 작은 누각에 계십니다. 시녀의 말에 조조는 곧장 누각으로 향했다.
안에 들어가 보니 동탁은 침상 위에 앉아 있고 그 곁엔 여포가 모시고 서 있었다. 맹덕 조조를 보자 동탁이 물었다. 맹덕은 왜 이리 늦었는가? 조조가 대답했다. 말이 신통치 않아 걸음걸이가 매우 더딥니다. 그래. 그럼 내게 서량에서 올라온 좋은 말들이 있으니 봉선이가 가서 직접 한 마리 굴러다가 맹덕에게 주거라. 여포가 명을 받고 나가자 조조는 역적놈을 죽일 좋은 기회다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즉시 칼을 빼찌르고 싶었지만 워낙 힘이 센 동탁인지라 경솔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몸집이 크고 뚱뚱한 동탁은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고 쓰러지듯 몸을 눕히더니 얼굴을 돌려 안쪽을 바라보았다. 조조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때다. 역적놈은 이제 끝장이다. 그리고 칼을 뽑아 막 찌르려는 순간이었다. 명도의 광망이 번쩍하고 거울에 비쳤던 것일까. 벽에 붙은 몸거울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던 동탁이 몸을 급히 돌리며 물었다. 맹덕은 뭐 하는 게냐? 이때 여포는 이미 말을 끌고 누각 밖에 와 있었다. 당황한 조조는 허겁지겁 칼을 든 채 꿇어앉으며 말했다. 저에게 보도가 있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상국께 바치려던 중입니다. 동탁이 받아보니 길이는 한자 남짓하고 칠보를 물려 장식했는데 칼날이 극히 날카로웠다. 과연 보기 드문 보도였다. 좋은 칼이다. 거둬두어라. 동탁이 때마침 들어온 여포에게 그 칼을 건네주자 조조는 얼른 칼집을 풀어 여포에게 주었다. 말을 보러 가자꾸나. 조조의 응대가 천연덕스러웠던 때문인지 동탁은 별다른 의심 없이 조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여포가 골라온 말은 과연 볼만했다. 아주 훌륭한 말이로군요. 이 은혜를 어찌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조는 그렇게 사례의 말을 한 뒤 다시 덧붙였다. 시험 삼아 한번 다보아도 될까요? 좋도록 하게. 동탁은 안장과 고삐를 쥐어주게 했다. 말을 끌고 승상부를 나온 조조는 말 위에 올라타더니 힘껏 채찍질하여 그대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조조가 받친 칼을 안에다 갖다 두고 돌아온 여포가 동탁에게 말했다. 조조의 행동이 아무래도 수상쩍습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 조조가 칼로 찌르려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꾸짖으시니 하는 수 없이 칼을 받쳤던 게 아닐까요? 나 역시 그런 의심이 든다.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책사 이유가 들어왔다. 동탁이 여포와 나누던 이야기를 들려주자 이유가 말했다. 조조는 처자 없이 여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람을 보내 불러보십시오. 아무런 의심 없이 곧바로 달려오면 칼을 바치려던 것이고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다면 찌르려던 것이니 곧 잡아다가 문초를 하셔야 합니다. 동탁은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옥졸 네 사람을 보내 조조를 불러오게 했다. 그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돌아와 보고했다. 조조는 여관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동문을 빠져나가므로 문지기가 물었더니 조조는 긴급 공무가 있어 상국에 분부를 받고 가는 길이라며 급히 말을 몰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이유가 말했다. 조가놈이 쥐새끼처럼 허겁지겁 달아난 것을 보면 찌르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동탁이 크게 노했다. 내 그토록 중용하여 건을 도리어 나를 지려든단 말인가? 이유가 말했다. 이 일에는 반드시 공모자가 있을 것입니다. 조조를 붙잡으면 알 수 있겠지요. 이유. 예, 상공님. 각 올해 체포공문을 내려보낼 때 그놈의 조상화도 같이 보내라. 알겠습니다. 조조를 사로잡는 자에게는 황금 1천냥을 상으로 주고 마루에 봉하며 조조를 숨겨주는 자는 그놈과 똑같은 죄로 다스리도록 하게. 분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유가 물러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총 128호.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